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웜의 신방 12월 22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네, 요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리고 어제 영상을 제가 다시 좀 보다가 머리가 저게 뭔가 정말 다시 보면서도 좀 깔끔하게 하고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깔끔하게 면도도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가끔씩 이 엘리베이터 타다가 거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종목을 이렇게 몇 개 적어 놓으신 분이 있는데, 종목 상담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이렇게, 카카오도 2차 전지도 요즘 좀 많이 들고 계시기는 한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들고 계신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을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 종목들은 좀 잘 말씀을 드리지 않고, 물론 여기 LG전자, 두산 이 작은 종목은 아니지만, 코멘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주주과세 요건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오늘 신문 기사에 있거든요. 여기서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앙일보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문은 고금리 시대, 은행 잔치도 끝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앞으로 쭉 고금리 시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죠? 금방 또 바뀝니다. 자, 은행권이 2조 원 규모의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지난해와 올해 이어온 은행의 실적 잔치가 있다. 고금리로 늘어난 서민의 이자 부담이 은행의 수익으로 직결됐다는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은 은행의 사실상 초과 수익에 대한 반납을 압박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저물어가며 은행호 실적 행진도 끝이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 이익률 ROE 추이가 나오네요. 2018년도에 8%. 이때도 ROE가 꽤 높았네요. 그때 페드가 금리 2.5%까지 올려놨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당시에 3.2% 막 찍고 그랬었죠. 10월 초에. 근데 지금 보면 3.2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당시에는 3.2 찍었다고 10월, 11월, 12월 달에 주가가 막 급락을 했었죠. 글로벌 주식시장이. 그리고 19년, 20년 가면서 19년도 되면 경제가 좀 안 좋아집니다. 경기가 굉장히 이제 슬로우 다운 되면서 6.7% 은행의 ROE가 6.7까지 떨어지고 20년 초에는 5.5까지 떨어졌었네요.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예대 마진이 계속 줄어들었었죠. 그리고 21년도에 7.1, 22, 7.4, 23년도에 지금 7.7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5%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최근 은행 수익 지표에는 노란불이 켜졌는데 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 순이익이 19조 5천억 원, 지난해 이익 규모 18조 5천억 원을 3분기 만에 훌러덩 넘어섰네요. 3분기 누적이 거의 20조니까 거의 7조 정도 번다, 그죠? 분기마다. 그러면 올해 전체 다 따지면 25조 나오겠네요. 하지만 3분기 수치만 놓고 보면 상황은 다른데 지난 3분기에 당기순이익이 5조 4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 7조보다는 24% 줄었고요. 이자 마진이 줄고 있는 탓인데 국내은행의 국내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죠.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합니다.
님은 지난 1분기 1.68%에서 2분기에는 1.67 그리고 3분기에는 1.63. 님이 줄어들고 있네요. 그 은행주 투자하실 때는 은행이 배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고배당 주식으로 많이 하시긴 한데 요 님 추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님이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고 님이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 시사로 고금리 상황이 종료 국면을 보이며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고금리는 대체로 예대마진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님을 키워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 유리한 환경을 낳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더 빨리 올리며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은행 주식 투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보셔야 되는데요. 이 금리 추이가 예대 마진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대출 성장입니다. 님이 많으면 뭐합니까? 예대 마진이 아무리 커봐야 대출이 안 일어나면 소위 말해서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일단은 늘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업 마진이 얼마나 남는지를 봐야 되듯이 은행의 매출은 이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대출 수요가 줄겠죠. 님은 좋아지는데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돈을 좀 빌려서 한 사업 해볼까 하면서 대출 수요가 또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님은 줄어들어도 또 Q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챗GPT 학습에 내책이 무단 도용, 오펜하이머 원작자 소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국의 넌픽션 작가 11명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훈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책을 무단 도용했다는 게 이유이고요. 소송을 제기한 작가 중에는 영화 오펜하이머 원작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이 영화 오펜하이머의 원작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이었군요. 네, 이 책의 공동 저자 카이 버드와 퓰리처상 수상 작가 테일러 브랜치가 포함되어 있었네요. 작가들은 챗GPT 등을 훈련하는데 자신들의 작품이 무단 사용되어서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변호인 로히트 나스는 피고 측은 작가들의 책을 도용해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작가들은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소송의 취지를 밝혔네요. 작가들은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오픈 AI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명령해 달라고 맨하탄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추리소설 작가 존 그리썸과 마이클 코넬리를 비롯해서 TV 드라마 왕자의 게임 원작자인 조지 마틴 등 미국 유명 작가 17명과 미국 작가 조합은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픈 AI는 작가들의 저서를 해적판 전자책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한 뒤에 도용을 했네요. 이를 통해서 오픈 AI는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을 했네요. 이런 가운데 AI를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유명 데이터베이스에 1000개 이상의 아동성 학대 이미지가 또 발견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 스탠포드대의 인터넷 감시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레이온 5B라는 인기 오픈소스 이미지 DB에서 최소 1008장의 아동 성적
학대 사진이 발견됐다고 그랬네요. 아동성 학대 콘텐츠와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음란물을 TV에서 스크린하고 제거하기 위한 규약,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언 5B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이미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제가 요거를 좀 이 기사를 읽어본 이유가 챗GPT가 쏘아 올린 지금 이 AI 모멘텀 때문에 1년 동안에 반도체 주가도 크게 오르고 그죠? 올해 뭐 최고의 섹터는 반도체 섹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보면 항상 정부 규제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정부 규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허 소송이라든지 저작권 이런 문제가 예전에 닷컴버블 처음 초기 시절에 그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가 저작권 문제로 한 방에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버 같은 경우에 올해 우버가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우버도 보면 그 사이에 이 공유 경제를 하는 요 긱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볼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영국 법원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도 그 기업 가치에 분명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챗GPT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문제가 뭔가에서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이런 저작권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침해됐다고 해서 손해배상하고 소송이 들어오면 실컷 만들어 놓고 결국은 돈을 못 벌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혐의 벗은 G드래곤 마약 퇴치 재단을 만들 거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는 99년생이니까 내년 되면 25. 한국 나이로는 올해 25인데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이 빅뱅 노래거든요. 우리 아이들 지금 청년들의 하나의 우상이었잖아요. 저는 이런 우상은 그런 공인 우리가 공인으로서의 하나의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아들의 우상이었던 이 G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를 벗고 무죄로 나왔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무죄를 입증했죠. G드래곤은 증거를 통해서 명백히 마약 혐의 무죄를 입증했고 악플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고요. 오는 28일 자정까지 인터넷에 떠도는 악플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정해달라. 이후에는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G드래곤이 이렇게 말을 했네요. 마약의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약 근절을 위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자 한다. 누군가의 오빠로, 형으로, 동료로 그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적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재단 설립을 하겠다라고 했네요. 마약 근절을 위한 재단 설립. 그 G드래곤이 그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 포토라인에서 그때 딱 얼굴만 봐도 되게 당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당당하고 뭐 농담도 하나 쓱 하고 그런 걸 보면서 G드래곤은 안 했구나. 그런 약간 좀 안심의 마음이 들었었는데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김영석의 백년 산책. 새해가 되면 105세 인생은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올해 워런 버핏의 주주총회를 갔다 오신 분들은 제가 좀 부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찰리 먼거를 보고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부러운데요. 김영석 교수님의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 좋은 칼럼을 언제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에 이 칼럼을 읽는데 너무 참 좋은 글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인생은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돈 벌고 나서 그 이후에 나의 자화상을 그려놓고 투자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벌든 못 벌든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20을 넘기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가지고 갈 책이 없었다. 수많은 일본어 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 글로 쓴 책은 없을 것 같았다. 또 잊을 수 없는 고향을 떠나면 조국과 멀어질 것 같은 아쉬움도 있었고 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을 갖고 가기로 했다. 갖고 떠난 단 한 권의 책이 님의 침묵이었네요. 자, 그립고 허전한 시간이 생기면 한두 편씩 읽었다고 합니다. 방학이 되어 고향에 다녀갈 때는 다른 일본어 책과 함께 전당포에 맡겨두곤 했는데 몇 권의 전문서적이 늘어나면서 님의 천목은 외로이 일본어 책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 자취를 감추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일본 경찰이 수시로 찾아오곤 했기 때문에 몇 차례 숨겨놓았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도쿄에서 교토로 거처를 옮겼고 그때도 일본 경찰이 찾아오곤 했다. 윤동주 시인은 그 점에 잡혀가 해방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동안에는 님의 침묵을 본 기억이 없다. 물론 해방 전 일본에서 귀국할 때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누군가가 읽어주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후 20년 세월이 흘렀고 40고개를 넘기면서 1년간 미국에 교환교수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한글로 된 책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다. 그래도 한 권쯤은 하는 생각으로 출판사에서 갓 나온 내 책 고독이라는 병을 갖고 갔다. 한국인으로서의 나를 지키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시카고 대학에 머물렀을 때도 여행하는 기간에도 갖고 다녔다. 1962년 봄학기를 하버드대에서 보낼 때였다. 내 방을 찾아온 서울대 한우근 교수가 읽어보고 싶으니까 빌려달라고 했다. 하버드 옌칭 도서관에는 한국 책이 많이 있으나 내가 쓴 책이고 흥미롭기도 했던 것 같다. 미국에서는 유일한 처음 독자가 된 셈이다. 저녁 때 갖고 갔는데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다. 뜻밖의 전화에서 눈을 비비면서 수화기를 들었다. 나 한우근이에요. 저녁 때부터 지금까지 한 잠도 못 잤어요. 라는 것이다. 혹시 한국에서 걱정스러운 편지라도 왔는가 싶어서 가정에서 무슨 소식이라도 했더니 그놈의 고독이라는 병 때문에 이제야 다 읽었어요. 라는 거다. 책을 빌려가서 읽기 시작했는데 새벽 4시까지 다 읽고 전화를 한 것이다. 약간 목소리가 흥분해 있었고 나는 소리를 죽어가면서 웃었다. 그 당시는 국제전화도 미리 편지로 어느 날 몇 시에 전화할 테니까 대기하라고 약속하고 걸던 때였고 한 교수 집에 무슨 불상사라도 있었는가 싶어 긴장했는데 안심했다. 단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좀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 후에는 그 책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에 사라지고 말았다. 손가방 하나만 들고 안병욱, 한우근 교수와 같이 유럽 여행을 했으니까 있어도 갖고 떠날 사정이 아니었다. 하버드대 주변 어디에서 홀로 남아있을 고독이라는 병을 기억에 떠올려본다. 또 50여 년이 세월이 지났다. 모친과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경기도 파주에 있는 가정묘지로 모셨고 애들이 두 무덤 사이에 나를 위한 가묘를 준비해 놓았다. 아흔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위해 예비했다. 나도 머지않아 마지막 갈 곳이 있기에
묵인하고 지냈다. 그런데 강원도 양구의 유지들이 나와 안병욱 교수는 절친한 친구로 50년 동안 함께 일해왔는데 고향이 북한이라 갈 수 없으니까 휴전선 가까이에 고향을 만들어 기념하자는 뜻을 모았다. 그때 안 교수는 병중이어서 서둘렀고 그래서 안 교수는 1년 후에 양구로 가고 신축한 기념관에는 안 교수와 나를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 안 교수를 위한 공간은 그의 유품으로 채워졌고 나도 곧 가게 될 테니까 기념관을 위해서라도 구색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 기념관이 된 셈이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나는 할 수 없이 모친과 아내의 유해를 양구로 옮겨야 했다. 내가 갈 종착지가 기념관 옆이었으니까 자연히 먼저 준비했던 가묘는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 장만한 가묘가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 밑에 바로 넘어가세요. 살아서 명예, 죽어선 치욕 되기도.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다. 명예는 남는다고 생각으로 살아있을 때는 명예욕의 노예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마지막 길에서는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니까 나를 위했던 명예도 소멸한다. 남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다라고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과 마음이다. 살아있을 때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한 일은 사후에 명예보다 치욕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돈보다는 명예야 하면서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살아있을 때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한 일은 사후에 명예보다 치욕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갈 때는 명예에 대한 소유욕까지 버리고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가 남을 뿐이다. 많은 사람을 위해 더 좋은 것을 남겨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남기고 간다. 나의 젊었을 때 은인이었던 도산과 인초는 하느님 저에게 맡겨주셨던 나라, 사랑은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믿으며 떠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남겼다.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은 영원한 절대자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김영석 교수님한테도 배운 게 꽤 많습니다. 한 5년 전에는 4년 전이었던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행운은 재앙이다.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큰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그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다라고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과의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참 올해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웜의 신박과 그리고 채슬리 모닝 브리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에 저희가 뭐 다 맞추고 저희가 뭐 최고의 운용사고 최고의 매니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한국 시장,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중심이 되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또 감사하다는 응원의 댓글을 또 남겨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남기신 분이나 저희들 우리 임직원들 그래도 올해 한 해 조금 보람되게 한 해를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박철환의 마켓나우 AI는 어떤 모습으로 자동차에 올라탈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차량 운전 방식과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꿀 거다. AI도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자율주행에 이어서 자율 발레주차, 오토노머스 발레 파킹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다. 자율주행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으로 on device가 있다. 기기에서, 장치에서, 디바이스에서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다. 디바이스에 올라간 이나 탑재된 이라고도 옮길 수 있는데 on device는 자동차, 로봇, 컴퓨터 등 하드웨어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자동차라는 디바이스는 범용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에 힘입어서 발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AGI가 어떻게 자동차에 탑재되는지 살펴보면 자율주행의 미래가 보인다. 그 추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잘 나타나는데 테슬라는 초기부터 이 딥러닝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왔고 HW 1.0은 테슬라가 2014년 말 출시한 자율주행 컴퓨터다. HW 1.0부터 기초적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죠. 이 ADAS와 DL을 결부시킨 초급 보조 자율주행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쌓은 성과를 기반으로 테슬라는 최근 챗GPT에 도전하는 그록을 발표했고 그록은 텍스트와 코드로 구성된 데이터세트로 학습된 언어 모델인데 테슬라는 그록을 조만간 테슬라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젠2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록이 탑재가 되면 비전 인풋 입력된 시각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종과 가속, 감속 등을 제어하는 AGI 기반의 조건부 자율주행 레벨 3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레벨 3는 주행 조건이 일정하면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수준입니다. 초기 AGI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다양한 작업을 구현을 했고요. P는 특정 작업의 수행을 위해서 지침을 제공하는 방법인데 최근에는 프롬프트가 없어도 되는 non-프롬프트 기반의 AGI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AGI 기반 조건부 자율주행은 MP 방식, 이 non-프롬프트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는 AI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율주행 기술과 차별화가 됩니다. 그록과 전기차의 만남으로 디바이스에 올라간 온디바이스 AGI의 서막이 올랐다. 기존의 AI에서 발전한 AGI가 거의 모든 제품이 탑재돼 AGI의 일상화가 빠르게 구현될 것이다. AGI의 G, General이 의미하는 것처럼 AGI는 우리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동반자로 부상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카메라로 뭐 이런 마이크를 찍는다든지 안경을 찍는다든지 그걸 그 사물을 인식을 하는 걸 보고 또 저도 좀 놀랐었거든요. 사물을 딱 찍으면 이게 뭔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구글에서 노래가 나오면 노래 검색하면 그 음을 인식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율주행은 그 순간순간 수많은 그 비전을 빠르게 그걸 갖다가 인식을 해서 저게 사람인지 피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동물인지 아니면 그냥 무슨 뭐 천조가리가 지나가는지 그런 거를 다 빠르게 다 판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 참 기술 발전이 대단합니다. 그죠? 그 25년 전에 모뎀으로 인터넷을 연결했을 때 이 사진을 전송하는 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사진이 아니라 이 동영상의 물체 하나하나를 바로바로 다 인지를 해가지고 그걸 데이터로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까지 하는, 이런 AI가 이제는 범용이 된다는 거죠. 범용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생활에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요 얘기를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오늘은 노숙자가 안 계시네, 안에. 자, 정부가 주식 양도세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서 내년 4월 총선 민심을 고려한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 연말 주식 개인 투자자가 기대한 빅뉴스지만 한편에서는 혜택이 소수 큰 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좀 잘못된 얘기죠. 네, 왜 잘못된 얘기인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어떻게 바뀌나. 현행은 보유 주식 10억 이상이거나 혹은 지분율이 코스피 1% 아니면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인 경우에는 대주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양도차익 과세는 3억 이상이면 20% 세금을 내야 되고요. 3억 원 초과하는 이익을 보게 되면 25%를 내게 돼 있네요. 근데 대주주로 분류하는 기준이 이번에 보유주식 50억 이상입니다. 지분율 기준은 동일하라고 돼 있네요. 50억 이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는 그대로 적용이 되나 봅니다. 네, 요 부분은 기재부에서 21일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당 50억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거고요. 개정안은 부처 협의를 거쳐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요. 개정안은 내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네. 올해 연말로 주주명부가 폐쇄가 되고 주주명부에 30억이다, 40억이다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판명된 분이 내년에 주식을 팔 때 원래는 10억 이상이면 이렇게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주식을 팔아도 이제는 50억 이상만 갖고 있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바로 적용이 되는 거다. 이런 뜻이고요. 대주주 양도세는 그동안에 아까 그 표 내용 보시면 되고 정부는 이 지분율은 그대로 두고 주식 보유 기준만 10억에서 5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한 이유를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 정책관은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고요. 대주주 양도세 과세는 연말마다 개인 투자자를 성가시게 하는 변수였는데 개별 주식을 10억 원 넘게 가진 대주주가 연말 일부 물량을 매도해서 보유량을 10억 원 미만으로 떨어뜨렸다가 연초 다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인데 애꿎은 개미 투자자 사이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연말마다 개미만 눈물을 흘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이번 조치로 직접 절세 혜택을 보는 대상이 극소수 큰 손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이 나오는데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분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낸 대주주는 총 7,045명이네요. 그리고 양도세 한 2조 1천억을 냈다고 합니다. 전체 투자자 1,440만 명의 0.05% 수준이고요.
그간 주식 부자에 대해 무겁게 과세하는 흐름도 거슬렀는데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이 2000년에 100억이었습니다. 100억. 100억이었다가 2013년에 50억으로 떨어졌고요. 이어서 2016년에 25억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2018년에 15억, 2020년에 10억까지 계속 떨어졌죠. 이 말은 대주주에 대한 기준을 계속 낮춰서 사실상 나중에 전면과세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자, 10년 만에 다시 50억 기준으로 돌아가는 건데 2013년으로 정확하게 10년 전으로 돌아가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번 대주주 기준 완화로 최소 7천억 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준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되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면서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주가가 좀 빠졌었죠. 이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었죠. 왜냐하면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샀잖아요. 기관 외국인은 이 세금에 요 대주주 과세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은 어차피 지네 나라에서 지네들이 그 돈 세금 내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 대주주들이 파는 물량을 외국인 기관들이 사니까 그런 거는 안 빠지는데 외국인 기관이 안 사는 종목들은 이 개인 대주주들이 팔면서 대주주도 아니죠. 뭐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팔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렸었죠. 자, 뭐 호재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이거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에서 급락을 하면서 나왔던 부분이었었고요. 시간에가 아니라 장중 마이너스가 5% 빠졌었고 시간에서는 오히려 5% 오르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8.5% 가까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한 달여 전부터 예고된 사안이어서 이번 시장의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개인 큰손이 연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물 폭탄을 던지는 현상이 완화돼서 증시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올해는 완화 방침이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었던 변수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배당 기준일 분산 효과 등으로 우리 증시 고유의 연말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자, 이 큰손들의 세금만 줄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연말마다 이 좋은 주식이 빠지게 되고 그 좋은 주식이 빠지니까 왜 빠지는지 모르고 주식을 그냥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90%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개인 투자가 분들이 그냥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레이딩에 있어서 마이너스 8%가 되면 손절, 뭐 12%가 되면 손절, 뭐 트레이딩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좋은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런 뭐 손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샀는데 고점 대비해서 20% 물타기 하면서 했다가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빠지면 결국은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저 주식은 내가 신용을 쓰서라도 가져갈 거야 해서 샀다가 반대매매에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 과세 요건이 대주주들한테만 짜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연말만 되면 대주주 과세 요건을 피하려고 매도가 나오는 걸 아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주변에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많이 사서 올라간 주식을 무조건 공매도로 때리겠죠. 연말 때만 되면 니네들 팔아야 되는 거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세금이 7천억이 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의 이래 변동성을 야기시키고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은 좋은 주식이라도 사도 마이너스 50% 70%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그렇게 가는 장이야. 아, 국장 떠나야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세금을 때리려면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전면과세를 하든지. 근데 제가 전면과세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증시 환경을 미국처럼 만들어 놓고 전면과세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개선해야 될 게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383조 2항 3항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와 선관위 의무라고 상법에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죠? 주주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아마 정황이 좀 많을 건데요. 상법 제382조 3항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미국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사의 그 의무와 목표는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일단 기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기업을 최대한 기업의 손해를 미치지 않고 기업 가치를 키우는데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구속 규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부분을 개선시키지 않으면요. 지금도 아직까지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 상장시키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인적 분할해가지고 자사주를 또 어떻게 하고 해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조세 특례 조항 이런 것들이 내년에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뭐 이런저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의 그 멀티플이 낮은 이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북한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배구조와 상법 그리고 또 연말만 되면 우리가 지금 노령화되면서 이제는 65세 이상 노령한 인구가 20%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자나 배당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당에 대해서는 지금 분리과세를 떼거든요. 배당에 대해서 15% 뗐는데 그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또 날라옵니다. 건보료가 한 7% 지금 되거든요. 건강보험료가 나오고 이자와 배당 합쳐서 2천만 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돼요.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건강보험료를 피하려고 연말만 되면 우리나라의 이 우량한 기업들의 주식을 팔아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주식을 장기 투자로 유도를 하는 미국하고는 달리 주식을 어떻게든 1년은 못 갖고 있게끔 팔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50억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보다 이런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들, 그 상법 개정하고 그리고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돼야 연말만 되면 너네들 주식 때리는 거 알아 그러면 또 공매도 공매도 제도를 뭐 아무리 뭐 똑같이 만들었다 해도 공매도의 먹잇감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공매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거품이 있는 주식을 공매도가 들어와서 그 거품을 눌러주는 효과 이런 게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품이 아니라 좋은 주식을 연말에 니네들 파는 거 내가 다 알아 하면서 때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는 좀 제가 많이 얘기하면 시장에서 조금씩 이제 아시게 돼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웜의 신박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즐겁고 행복한 성탄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